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위기가 터져가지고 파란불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네네.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사전에 대처를 하면 좋잖아요. 네. 혹시 평소에 좀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좋은 뭐 습관이라든지 뭐 원칙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생각보다 계획을 별로 하지 않고 네. 일단은 그냥 딱 사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당연히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잖아요. 당연히 사자마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올라갈 거로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계획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뭐 전략을 짜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시고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근데 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설적인 그 피터 린치 같은 투자자도 말씀을 했던 게 정말 이 업계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을 맞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 뭐 50% 확률에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뛰어나게 계속 맞추는 사람은 없다. 단지 뛰어난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내가 맞았을 때 그거를 더 큰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내가 틀렸을 때는 그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손익비를 맞추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사람들 계속 꾸준하게 나는 거고 그 손익비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는 분들은 결국엔 잘 벌다가 한 번에 다 손실이 남아서 다 뱉어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누구나 계속 맞출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계속 이길 수는 없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 사전에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항상 고민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연습을 하고 손실 최소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한다면은 내가 또 맞았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적인 사람 결국엔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려면은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오래 갖고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계속 꾸준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혹시 그 중에서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네네네. 위기에서 좀 이렇게 더 심한 위기에 빠지지 않기도 하고 네. 또 좀 성공했던 그런 사례 한두 개만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혹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사례.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면 물론 작년에도 성공적이었던 거는 메타버스 쪽 투자를 좀 해서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1월 달부터 시장이 별로 할 게 없고 2월 달부터 좋지 않았는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돈이 몰릴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이미 성장주는 한번 꺾였는데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앞으로 본격적 금리 인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시 성장주가 달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적어도 뭐 3월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지금은 뭐가 좋을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뭐 소비재,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아니면 리오프닝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지금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하자면은 지금 작년 12월 달에는 확진자가 10,000명 전후로 이렇게 나왔을 때 델타가 많이 퍼졌을 때 그때만 해도 중증 환자가 1,0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많다고 그때 막 병상이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0,000명만 돼도 그저께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50,000명 지금 2월 달이 되고 1월 달 됐는데 3만 명, 4만 명, 5만 명 올라가는데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이 확진자 수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포감을 막 갖는 거죠.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중심을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이 종목을 발굴할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는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근데 그걸 봤는데 오히려 12월 달에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세요? 5만 명이면 딱 꽂혀가지고. 근데 그때보다 확진자는 5배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거의 4분의 1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물론 한 달 전만 해도 뭐 한 500명, 600명 이러다가 금방 다시 200명, 300명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중증이나 치명률은 계속
별로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가 하나의 그냥 감기처럼 또는 독감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토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작년에 잠깐 델타가 나오기 전에 잠깐 핫했던 리오프닝 주식들. 리오프닝 주식들이 그때는 가려다가 갑자기 델타 나오면서 약간 다시 또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진짜 확진자가 비록 많지만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모른다. 너무 확진자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중증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없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알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상 정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방역 패스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완화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터질 게 뭘까?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몰릴 게 확진자가 만약에 당연히 정점을 찍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러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물론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해야겠지만 개인 방역만 잘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업 제한 시간도 풀릴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뭐 소비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옷도 사 입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의류주나 소비재나 뭐 리오프닝 여행주나 화장도 뭐 호텔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주식을 좀 2월 초부터 계속 오히려 중증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제가 예상했던 이 시나리오를 짰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뭐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 좀 홀딩을 하겠죠. 근데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리스크는 뭐냐 고민을 해본 거예요. 갑자기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시나리오를 이제 짜야죠.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데 오미크론보다 전염률은 높은데 대부분 보통 바이러스는 또 변이가 나오면은 중증이나 치명률은 낮아지잖아요. 전염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오히려 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심하게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가 위축된다? 뭐 이 정도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뭐 말도 안 되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건 확률이 굉장히 좀 지금까지는 완전히 확률이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정도만 만약에 너무 크게 인플레이션이 충격이 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확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그게 너무 크다면 거기서는 내가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는 좀 고민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되면은 저는 뭐 성공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은 최대한 손실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저는 대응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상상력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경우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될 때와 또 안 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시면서 시나리오를 그리시면서 주식을 모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고려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해보고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어떨까 막 이것도 하나의 저는 좀 재밌는 그러니까 게임처럼 저는 이런 것도 하나에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빌드 오더 짜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좀 이왕하는 거면은 좀 최대한 제가 이걸 좀 즐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막 찾아보고 뭐 이런 사례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많이 하는 습관이 지금은 좀 재밌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그 주식을 바로 사서 시작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소액 같은 그런 경우에 좀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좀 거액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을 든다고 하면은 진짜 지금 주덕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하나의 기준점을 항상 마음에 좀 염두에 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피 같은 돈 모아놓은 돈 잃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뭐 어차피 거의 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또 아무래도 중장기도 하지만 좀 단기 매매 트레이딩도 전업 투자다 보니까 일부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이거 그냥 뭐 아니면 도지 약간 이렇게 약간 배팅을 좋아하고 너무 약간 도박성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결과가 좋지 못하고 항상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이런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스릴을 즐기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짜릿함에 대해서 좀 쾌감을 얻고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돼서 많이 큰 손실을 보고 좀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단기 매매나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좀 인식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의 영역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인식은 좋진 않지만 굉장히 미국이나 여러 개 트레이딩에 대한 그게 하나의 정말 중요한 좀 비즈니스 같이 정말 진지한 사업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거를 단순하게 뭐 사고 팔고 뭐 돈 몰렸다가 따라가고 막 이렇게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정말 사업을 하나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상권 조사부터 해갖고 이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기술이 있을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도 막 1년 이상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어떤 것도 정말 진지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꼼꼼하게 이거 하나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뭐 어떤 매매든 어떤 전략이든 간에 대부분 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주덕님께서는 이렇게 종목을 살 때요. 네네네. 아까 리오프닝주, 그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우선 어떤 분야들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여행, 뭐 항공,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이제 소비를 하니까 소비, 그리고 관광, 호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엔터도 있고요. 당연히 돌아다니고 해외 여행도 가게 되면은 공연도 보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당연히 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딱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가 최근 작년 재작년에 별로 못 올랐던 섹터예요. 딱 대충만 들어봐도 코로나 시국에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딱 지금까지 계속 빠졌고 박스권으로 지루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그런 성장주들이 꺾이면서 갈 돈이 여기에 갈 확률이 안 그래도 높았는데 마침내 코로나까지도 이게 중증률이 너무 낮아지고 있네. 그것까지도 만약에 갑자기 겹쳐지게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정말 재미없는 흐름 또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번에는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겹치는 거죠.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중증률이 너무 낮네.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제 좀 접목이 된다면 뭔가 좀 더 이런 쪽에 돈이 몰릴 확률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리오프닝 주에서도 또 그 각 섹터별로 안에 들어가면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에서 그 고르는 그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쉽게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쉽게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작년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막 그게 생겼을 때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나, 어떤 회사들이 많이 올랐나부터 일단 체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체크를 하고 그게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좀 골라주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대부분 많은 시장 참여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빠르게 반영이 돼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먼저 미리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먼저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항공주를 봤을 때도 여행주나 항공주를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그럼 대한항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도 물론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대한항공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도 항공 화물 운송에 대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걸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항공 물류로 운송하는 걸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은 그 일부가 여행 수요로 바뀐다고 해도 그
늘어날 수 있는 폭이 그렇게까지 많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만큼 많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확실하게 피해를 좀 봤었고 별로 이렇게 적자라던가 뭐 그걸로 인해서 좀 힘들었지만 확실하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굉장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확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중소형 여행사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그전에 이렇게 수혜를 많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도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뭔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와 그 후의 모습이 좀 유의미하게 딱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종목, 기업 그런 걸 좀 관찰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정말 노하우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 건지 네, 감사드리고요.